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오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 건설. 이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완구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선포한 직후에 나온 이 검찰의 움직임이어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 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네. 해외 건설 사업 관련 내부 자료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임직원 박모 씨 등이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4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포스코 건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벌여서요. 이번 비리를 적발하고 징계 조치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검찰은 이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됐거나 아니면 또 돈의 일부가 국내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비리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의 움직임이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검찰 정기 인사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첫 기업 수사라고 합니다. 이 상징성이 있는 만큼 네. 비자금 문제를 비롯해서 포스코 계열사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건설 입장은 좀 다릅니다. 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이 베트남 영업 담당 임원들이 실적에 집착해서 저지른 개인적인 비리라고 강조했고요. 개인적 비리다. 네네. 회사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은 소설에 불과하다. 소설이다. 그럼 일축했습니다. 소설을 수사하는 건가요?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부정부패 척결 담화를 하면서 자원 외교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 정권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취임한 이완구 총리의 다소 갑작스러운 담화 내용을 뜯어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상당히 민감해할 대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 배임 의혹과 방위 사업 비리 그리고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어제 열거를 했는데요. 네. 바로 이 때문에 부정부패 자체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 내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갑자기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배경 그리고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해당 사안들을 부각시킨 것에 대해서요.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첫해 4대강 감사가 있었죠. 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현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한마디로 전 정권의 치부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 개발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자 당 지도부도 상당히 당혹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어제 총리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전혀 내막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조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무슨 배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크 리포트 미국 대사 비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기종 씨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서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그리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오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기종 씨의 배후 세력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 씨의 과거 행적 등을 볼 때 북한 동조와 반미 성향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 종료 전날인 어제, 바로 어제죠. 네. 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가하는 가운데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 이런 네.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요. 북한군은 어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참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SA 계열로 추정되는데요. 그중 하나인 SA5의 시험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죠. 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관련 자료를 해커가 다시 공개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 정부는 원전 해킹이라는 어떤 실질적인 공격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사이버 심리전에 가깝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는 현재 한수원이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 원전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징후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학계나 시민단체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원전의 자료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 자체가 더 큰 문제다라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까? 네, 대북비라는 표현의 자유고 전단지는 명예훼손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대구에 이어서 전북에서도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자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경에 사회활동가 박성수 씨의 집과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지난 1월에 전단지 4,000장을 제작해서 아파트 우편함과 차량 등에 뿌렸는데요. 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사진과 함께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종북 등의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경범죄 위반이라면서 압수수색이 정당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범죄와 압수수색 참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포인트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 5단체장 회의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강조했다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금 인상을 강조해온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 등 재계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는 임금 인상을 의식한 듯 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최소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도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내놓았습니다. 네, 하지만 재계 쪽에서는 임금을 올리라는 주문이 반갑지만은 않을 텐데요. 단체장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재계 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표출됐는데요. 총대를 맨 것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입니다. 네. 박 회장은 임금은 한 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 부분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지원이 우선돼야 된다는 재계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각에서는 같은 날 포스코 건설이 100억대의 비자금 조성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등 대기업의 사정 바람이 불어오면서 결국 정부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었다는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슈퍼 주총대회라고 불릴 만큼 주주총회가 많았는데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 68곳이 일제히 주주총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주들이 배당 확대와 권익 보호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웠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됐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주주총회에 부품, 소비자 가전, IT 모바일 부분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서 지난해 실적과 올해 전략을 발표하는 등 주주 간 스킨십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날 주총에서 당초 한전부지 매입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별다른 반대 없이 종료됐습니다. 대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점이 이슈가 됐습니다. 네.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가 1년 만에 동반 상승했다고 하는 수출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수출입 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82.28로 한 달 전보다 2.8% 올라 1년 만에 하락세를 접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배럴당 평균 45.77달러였던 유가가 지난달엔 55.69달러로 21.7% 반짝 상승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평균이 1월 1080.886원을 지난달에는 1098.4원으로 0.9% 상승한 것도 수입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 물가도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석탄,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5% 올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석유 거래 시 주요 통화인 달러 강세 탓에 수출입 물가의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인데요. 실제로 달러 강세 기조가 강화된 지난 5일부터는 매일 하락세를 기록해서 배럴당 5.7달러 선에서 5.3달러 선까지 내려왔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자동차 리콜이 5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리콜된 차량은 432종 87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 만에 약 5.5배가 증가한 것인데요. 결함 신고의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산차는 35개 차종 74만 4천 대였으며 네. 수입차는 397종 13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수십만 대의 대량 리콜은 없었지만 2009년과 비교하면 차종은 484%, 대수는 447%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리콜 현황을 제작사별로 보면 투싼의 에어백 결함으로 12만 3천 대를 리콜한 현대차가 26만 5천 대로 대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SM5의 시동 꺼짐 현상으로 16만 2천 대를 리콜한 르노 삼성은 총 리콜 대수가 18만 6천 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차 업체 중에서는 BMW가 2만 9천 대로 1위를 달렸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2만 3천 대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유령 대학을 운영하면서 체류에 필요한 비자 같은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주는 한국 한인이 수사 당국에 적발이 됐다는 소식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프로디 대학인데요. 예. 이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는 표면적으로 모두 900명이지만 단속 당시 학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네, 네. 학생 비자용 허위 서류를 발급해주고 돈만 챙기는 이른바 유령 대학이기 때문인데요. 네. 비자 장사를 한 프로디 대학 운영자는 한인인 신모 씨로 미 연방검찰은 심 씨 등 한인 3명을 체포했습니다. 심 씨 등은 대학과 어학원 4곳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학생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는 대가는 6개월에 200만 원 정도였고요. 네. 주로 한국과 중국 출신인 1,500명에게 받아챙긴 돈은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민 관련 사기를 저지르면 미국에서는 최대 징역 10년, 자금 세탁은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서 심씨 일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더 큰 문제는
미 수사당국이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의 비자를 모두 취소하고 네. 추방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목성의 가장 큰 위성에서 거대한 바다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하는 소식도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에서 거대한 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네. 가니메데 표면에서 150km에 이르는 얼음층 아래에 있는 소금 바다의 깊이가 지구보다 10배나 깊은 1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결국 가니메데의 지구 표면의 바다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양의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바다의 존재로 태양계에서 지구 외 가니메데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나사는 분석했습니다. 네. 수성보다 큰 가니메데는 지름이 5,262km 정도로 태양계에 존재하는 위성들 가운데 가장 크고요. 네. 자기장이 강한 목성의 위성이어서 자체 자기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오로라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네. 오로라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변화를 관찰하면 천체 내부의 구성을 알 수 있다고 허블 우주망원경 관찰을 제안한 독일 쾰른대 요하임 사우르 교수가 밝혔습니다. 네. 유럽 우주기구죠. ESA는 오는 2022년 가니메데로 우주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네. 술가루라는 게 있습니까? 물이나 네, 음료에 그렇습니다. 타면은 술로 변하는 이게 술가루라는 거군요. 네. 네.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요? 네, 좀 획기적이죠. 네. 이 술가루의 이름은 알코올이고요. 예. 최근 미국 주류담배 과세무역청에서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팔코올 제품은 코스모폴리탄과 마가리타 그리고 보드카와 럼을 분말로 만든 것이고요. 네. 레몬드롭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팔코올은 올해 여름쯤 선보일 예정인데요.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미 당국은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점포에서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팔코올을 팔도록 했습니다. 팔코올 시판에 앞서서 기대와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네. 물등에 타기만 하면 술이 되기 때문에 보관과 운반이 편리해서 특히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주류 반입이 금지된 장소죠. 아하. 스포츠 경기장이나 비행기, 학교 등에 팔코올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네. 술로 만들어 마시는 등의 악용 사례가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특히 청소년들의 남용 문제와 마약처럼 팔코올 가루를 흡입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미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들은 팔코올 시판을 금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해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3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부도 심각하다고 여겼는지 오늘 학생 자살 예방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대책이 나오자마자 실효성 논란이 거셉니다.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의 권일남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된 학생 자살 예방책 이거 보셨죠?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시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이기는 하지만 예. 조금 실효성이라든지 구체성들이 좀 더 가미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좀 자세히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요즘 학생들은 SNS 사용 다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오늘 나온 대책에 보면은 이 SNS에 나타난 자살 징후를
부모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제 정보를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자살 징후로 알려지는 뭐 용어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네. 통상적으로 청소년들은 은어나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자살 표현을 잘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그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글쎄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연결을 하겠다는 건데. 그 많은 학생들 SNS를 어떻게 다 뒤집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제 부모의 경우에 그런 어떤 그 자살 표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그 아이를 체근한다든지 네.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알림과 동시에 어떤 위기 개입이 바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일에 이게 알려지면 또 청소년들이 또 SNS에다가 그런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지 예. 또 흔적을 좀 안 남기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요즘 그 학생들에게 이 SNS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거 참 없어서는 못 사는 그런 기회가 돼버렸죠. 예. 청소년들은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소통과 자기 인식의 틀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 생각들이 많습니다. 네. 독립을 하게 되고요. 독립을 원하려고 하지만은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곳, 사람, 사물을 찾게 됩니다. 근데 네. 가장 적절한 공간이 SNS이다 보니까 그래서 몰입이 가능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네. SNS에서도 무슨 왕따를 당하거나 은따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은 자기들과 같이 또래 집단 속에서의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소통의 어떤 그 관계를 배제 당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심적 압박을 당하게 되죠. 네. 네. 저 오늘 발표한 그 대책에 보면 말이죠. 네. 자살을 관련한 유해 사이트나 앱도 네. 차단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비슷한 건 있지 않았나요? 예. 아이스마트 키퍼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바로 무력화 방법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을 거로 본다. 네네. 네. 또 다른 대책으로는 아파트라든가 이게 공공주택의 옥상에 네네.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해서 네네. 학생들의 투신을 막아보겠다 이런 말도 있던데 네.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물리적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대책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대책으로 볼 수는 없지 않나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는 하나의 형태일 뿐 옥상에서 하는 것은 여러 환경에서의 문제 요건들이 복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격 요법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안으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참 이 정부가 이 자살 예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도대체 나이가 몇이라고 벌써부터 이게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네네. 도대체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다고들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우리 자살률이 사실은 이제 OECD 국가 최고 높은 어떤 수준을 좀 발휘하고 있고요. 네. 2012년 통계를 본다면은 인구 10만 명당 예. 한 8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안타까운 문제는 OECD 국가들은 이제 감소 추세인 반면에 우리는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점들이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은 곧 교육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이 자살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그 자살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좀 많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네. 그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좀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자살은 이제 성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좀 충동적이고 네. 정신분열이라든지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이 아니고 예. 이 죽고자 하는 어떤 그 순간적인 의지, 고통의 표현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또는 모방이라든지 동반 자살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현실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예. 자살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 앞에 뭐 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런 그 조사도 있죠. 네. 세계 최고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그렇게 학업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학업에 대한 어떤 그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겨내야 할 부분인데 네덜란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약 3배 수준인 네. 그런 스트레스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어떤 실태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이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네. 증세가 심화가 되고 네. 결국은 이제 학습 무기력 현상이라든지 예.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의 박약 현상,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삶에 대한 포기, 네. 그리고 이제 비행이라든지 일탈, 뭐 이런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삶이 더 잘 살자고 해서 학업도 하는 건데 하고 공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놔둔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예, 예. 그럼 도대체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 학업 스트레스가 예. 아무리 심해도 이제 이 시기에 그 해야 할 과업이고 본다면은 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 역시 네. 청소년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학부모의 어떤 그 관심, 네. 학업에 대한 어떤 그 과다한 양적인 그 부담들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이 좀 되어야 하고요. 네. 학교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무척 다양한 그런 학생들의 욕구를 예.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타고난 적성을 개발해 주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네, 똑같은 맞습니다. 공부를, 똑같은 학업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게 그게 교육입니까, 그게? 예? 그렇게 그 교육의 풍토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국회에서 무슨 이제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무슨 그런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효과가 있을까요? 없는 것보다 낫겠죠, 뭐. 뭐 이전에 비해서 학교 상담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뭐 교육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든다면 위클래스라든지 위센터 예. 그런 어떤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사실은 상담을 받고 싶은 그 시기에 네. 그 문제가 일어났을 시기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그 도움을 네. 받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저 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외국의 청소년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양적인 단순 비교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 교육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게 외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자살 방지법을 제안했고, 네. 또, 위기나 취약모에게는 그러한 정신적인 건강 상담이라든지 적절한 위기 교육을 부모를 강조하고 있고 네. 청소년들에게는 그와 같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예. 즉 피상적이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체험 그리고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살 예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예. 한순간순간을 행복감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 빨리 고쳐야지. 큰일 났네요, 정말이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의 권일남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7시 30분이 막 됐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차도 많고 사고도 많은 금요일입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운전하셔야겠는데요. 국회대로 따라 인천 쪽 외곽 가는 길 영등포구청 이전부터 목동교까지 꽉 막혀 있는데 거기에 사고까지 났습니다. 이후로 경인 지하차도와 홍익병원 사이 3,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더 가서 화곡고가 부근으로는 좀 속도가 나다가도 다시 신월 나들목 부근으로는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경인 고속도로 인접해서도 서울 쪽으로 가는 길 가자 부근 밀리고 있고요.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부천에서 신월까지 더디고 외곽으로도 도화진출로 부근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장안교와 중랑교 사이 1차로에 추돌사고 있어서 부근으로 어렵게 지나고요. 올림픽로 종합운동장 앞에서는 신천역 가는 1차로가 공사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진입 차량이 신호대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주변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동탄분기점에서 수원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죽전휴게소에서 판교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한남대교까지 평소보다 무척 긴 정체 살펴집니다.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양재에서 달래내고개, 신갈에서 수원까지 경기권의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포 세대를 잇는 신조인데요.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총 5가지를 포기한 세대, 2030 세대를 지칭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5포 세대, 2번 6포 세대, 3번 마포 세대, 4번 3천포 세대.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다우트 초대권을 보내드리겠는데요. 배우 박정수 씨의 첫 연극 도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4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아직 대학생인데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8998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집 마련 준비 중인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5292번님께서는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포 세대를 잇는 신조어이죠.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총 5가지를 포기한 세대, 2030 세대를 지칭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5포 세대, 2번 6포 세대, 3번 마포 세대, 4번 3천포 세대.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다우트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우 박정수 씨의 첫 연극 도전이라고 하죠. 4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2분께는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현진 선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오늘 올 시즌 첫 실전 등판했죠. 아주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류현진이 오늘 샌디에고와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2이닝을 무실점 퍼펙트로 막았는데요. 류현진 올 시즌 첫 시범 경기에서 곡 30개로 6타자를 무실점으로 처리했고요. 네. 한 번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고 삼진 2개를 뽑아냈습니다. 네. 류현진은 스프링 캠프 기간 중에 등 통증으로 다른 선발 투수들보다는 늦게 시범 경기에 첫 등판했는데요. 변함없이 위력적인 투구로 부상 우려를 불식시킨 뒤에 2회를 마치고 교체됐습니다.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재구 걱정이 필요 없는 선수라고 굳은 신뢰를 내비쳤고요. 류현진은 첫 경기 치고 괜찮았고 몸 상태 역시 괜찮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일본 축구 대표팀 새 감독이 확정이 됐네요. 근데 이 감독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게 아주 쓰라린 패배를 안겼던 바로 그 사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본 축구협회가 지난달 아시안컵 부진과 승부 조작 의혹으로 경질한 아기레 감독 후임으로 할리오지치 전 알제리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할리오지치 감독은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를 이끌고 조별리그에서 한국의 2대4 대패를 안긴 감독입니다. 할리오지치 감독 오늘 취임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목표는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이고 더 위로는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네. 할리오지치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올해 8월 5일에 중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와 격돌하는데요. 한국이 할리오지치 감독에게 서려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축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유럽 축구가 계속되는데 손흥민 선수 또 한 번 몰아치기 득점을 노린다고요? 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이 내일 새벽 4시 반에 꼴찌 슈투트가르트와 25라운드 출격을 대기하는데요. 네. 올 시즌 16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세 차례나 한 경기에서 2골 이상을 터뜨렸는데요. 지난주 파더버른전에서 2골을 몰아친 손흥민이 최하위 팀을 상대로 또 한 번 몰아치기 본능을 발휘할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인츠의 구자철과 박주호,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과 홍정호는 내일 밤에 분데스리가 코리안 더비를 펼칩니다. 네, 그리고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에 대한 청문회 날짜가 확정됐다고 하는 소식도 있네요. 네, 대한수영연맹이 박태환의 국제수영연맹 청문회가 23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난해 9월에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고요. 소명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예정됐던 청문회를 연기해달라고 국제수영연맹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태환은 이번 청문회에서 금지 약물이 포함된 주사를 고의로 맞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국제수영연맹이 선수 본인에게 1차적 책임을 묻는 규정 때문에 징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신우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우섭 원장님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네네. 네. 그런데 뭘 자꾸 먹는 걸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네.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네. 왜 병원에 가면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다 필요에 의해서 나눠진 거죠.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현대의학은 실제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네. 이 외과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발견된 것이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물 치료들 같은 것도 같이 발달하면서 발전해 온 건 사실이지만 예.
실제로 그 외에 나머지 내과적인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 예. 원인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은 모르는 채 이러이러한 증상에 대해서만 처방하는 네. 대증요법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결국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잠깐은 증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큰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라는 걸 연구하던 중에 알게 된 것이 음식이 문제였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병명이 많이 나오지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수많은 병명을 와도 네. 치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는. 뭡니까? 그게 음식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있습니까? 네. 음식만 바꾸면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고쳐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질병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질병이라는 건 뭡니까? 질병. 결국 잘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아파서 가죠. 예.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왜 통증을 만들까요? 예. 나를 괴롭히려고 만들까요? 나를 죽이려고 만드는 건가요? 무슨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뭔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프면 병원부터 가서 네. 의사 선생님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 아프면 자꾸 신경질도 나요. 그렇죠. 화도 나고요. 네. 그럼 짜증도 나죠. 짜증나고. 네. 힘들죠. 그래서 빨리 없애고 싶죠. 그런데 빨리 없애기보다는 먼저 한번 좀 생각해보자는 거죠. 네. 왜 생겼는지. 왜 이런 통증이 오는지. 그렇죠. 왜 아픈지. 그렇죠. 예, 바로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증을 이해할 때 그 통증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괴롭지만 네. 실제로 나한테 보낸 신호가 아닐까요? 신호다. 그렇죠. 네. 뭔가 신호일 거 아닙니까?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런 통증이 온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느껴라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이 그게 원인이 뭐다 금방 알 수 있나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돼. 뭘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 몸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요. 다시 말하면 생리입니다. 생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들이 고민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선생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니까요.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네. 해결해 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네.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결국은 누굽니까? 나죠. 그렇죠. 그럼 누가 고쳐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 돼. 스스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 통증은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일단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약을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지면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의 통증은 그렇게 해결할 수 할 있지만,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환자들 보면은 네. 약을 뭐 1년만 먹으면 낫습니까? 네. 뭐 10년 먹으면 낫나요? 네. 자꾸 약이 늘어나면서 더 센 약,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그 처음에 생겼던 통증을 억압했던 대증치료에 썼던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됐을까라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안 됐을 제가 거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 그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는 괴롭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우리 몸이 회복하려 하는 반응이라는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혈류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예. 붓고 열나고 아픈 증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다시 생각하면요. 통증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바로 혈액순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하. 혈액순환. 네.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신 분들조차도 네. 혈관이 막힐 때 아플 거라 생각하시지만요. 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혈관이 열릴 때 아픕니다. 혈관이 열릴 때. 그렇죠. 어. 자, 혈관이 막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혈액이 뒷부분에 안 간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위가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가 오면서 썩어버립니다. 네. 실제 당뇨병 환자들이 발가락 끝에가 썩어서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우리가 흔히 겪는 것들이 이런 거 있죠. 뭐 손목을 잡고 있다가 꽉 눌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누는 순간에 손끝이 찌릿한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럼 혈관이 막힐 때 아팠을까요? 열릴 때 아팠을까요? 열릴 때 아프다. 그렇죠. 증상은 혈관이 열릴 때 생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은 뭐냐? 뭔가 망가진 부위들, 특히나 아니면 혈액이 더 필요한 부위로 혈류가 증가할 때 생기는 반응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럴 때 불편해서 우리가 먹는 소염 진통제라는 거는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 결국 거꾸로 혈관을 막아버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통증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열릴 때 그렇죠. 열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린다. 네. 그렇지만 결국 혈관이 막혀버리면 회복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픈 통증이 재발되는 반복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혈관이 열려서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 부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잠깐 다쳤거나 근육통 같은 게 생겼을 때 무리하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정도 가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뭐 이런 거저런 안 해도 회복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한 달도 가고 6개월도 가고 1년도 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뭔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혈류가 충분히 그쪽으로 가져와서 그 부위에 망가진 걸 회복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네.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계속적으로 통증을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통증이 지속됐을 때는요. 자기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 아, 내가 뭔가 몸에 문제 생겼구나. 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중에서 특히나 먹는 것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간혹 보면 뭐 유전적인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먹는 거 나의 생활하고 관계없이 그 뭐 타고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설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뭐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경우들도 대부분이 부모 중에 당뇨가 있으면 자식도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가족력이 있다. 그렇죠. 가족력이 있다 얘기하죠. 네. 그런데 따져보자고요. 우리 위에 할머니, 고조 할머니도 당뇨였을까요? 모르죠. 우리 선조들도 당뇨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지금처럼? 모르죠. 그런데 별로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은 많이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봤더니 그 원인이 음식인데 네. 그 음식이 누구의 입맛대로요? 부모의 특히 엄마가 요리하다 보니까 엄마의 입맛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당뇨이면 그 딸도 당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렇죠. 음식을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족력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먹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찬장 열어봤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있냐를 보면은 이 가정이 건강하겠다, 병들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신우섭 원장님께서는 이 도대체 이런 통증이나 염증 이런 것들을 먹는 습관을 바꿈으로써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 그렇죠. 통증이나 염증이 아니라 바로 그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도대체 그러면 그 병을 부르는 생활 습관. 네네. 뭡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증은 혈액순환 연관이 있을 때 혈액순환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장과 혈관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심장과 혈관이 움직이는 것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네. 자, 그 에너지 어디서 얻겠습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굶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은. 다 먹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혈액순환이 안 될까요? 먹어서 뭐를 못 시킨 거냐면 바로 소화를 못 시킨 겁니다. 네. 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킨 경우에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 에너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혈류가 감소한 곳에서는 바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혈류를 끌어당기려는 그런 반응이 생기는 과정에서 통증도 유발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있는지.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뭘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이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맞는 에너지원은 곡식입니다. 곡식. 그렇죠. 그래 쌀 뭐 이런 걸. 그렇죠. 우리는 밥을 해서 먹고 있고요. 서양 사람들은 밀을 키워서 빵을 해서 먹는 것뿐이죠. 네. 어차피 인간의 모습은 조금씩 틀려도 먹는 것은 곡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곡식을 제대로 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먹는 곡식들은 너무나 많은 가공된 상태가 많습니다. 네. 자연 그대로의 그 곡식은 어떻게 보면 씨앗의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한 씨앗의 형태, 생명인 형태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정해서 부드럽게 먹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미밥을 해서 먹어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흰쌀밥을 먹지 말고 그렇죠. 흰쌀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를 도정을 한 거죠. 그렇죠. 깎아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깎아낸 이 흰쌀밥 먹으면 안 됩니까? 간단하면 실험 한번 해보자고요, 집에서. 자, 뭐냐면 두 개의 접시에다가 물을 좀 넣고 나서 한쪽에는 백미를 넣고 한쪽에 현미를 넣고 나서 기다려보자고요. 백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미는 불다가 썩어버립니다. 썩어요. 그렇죠. 현미에서는 현미는요,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이건 뭡니까? 싹을 틔울 수 있는 정도의 완벽한 영양이 있는 것이 현미입니다.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있다. 그렇죠.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을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의 생명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식으로서 밥을 먹는 거고 그 밥을 제대로 먹고 소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흰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뭐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까지 있는 건가요? 네. 영양 불균형이 나쁘다. 옵니다. 영양 불균형. 어떻게 해서 영양 불균형? 그래서 겉껍질에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우리가 섭취가 안 되게 되면 쌀룬이나 쌀희어에 그렇죠. 들어있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다. 네네. 거기 들어있는 영양분들이 뭔데? 어떤 것들인데? 뭐 알려진 거는 많이 있죠. 겉에 껍질은 식이섬유서부터 시작해서 식이섬유질. 네, 그 현미의 씨눈에 있는 것은 비타민 종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같이 들어와 주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양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바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간혹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현미에서 이 쌀룬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을 깎아버리고 흰쌀밥 먹게 되면 아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섬유질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일편 보면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비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한 것도 현미 씨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깎아버리고 비타민제를 만들어서 먹겠다. 네. 물론 뭐 이론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요? 네. 제대로 된 그 씨앗인 현미밥을 먹으면은 비타민제 먹을 이유가 없죠. 네. 다른 영양 보충 채소나 뭐 이런 것들로 보충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완벽한 상태의 밥을 먹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네. 다른 부분들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한 번에 그 부분이 정확히 균형이 맞춘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흡수하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미만 먹었을 때는 섬유질이 적게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섬유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섬유질을 예를 든다면 현미를 먹게 되면 섬유질도 같이 먹는다. 그러면 섬유질이 또 소화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변에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제가 식이요법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동의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나 좋아하는 거 못 먹으면 어떡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먹는 게 재미인데. 그렇죠.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제가 하라는 데 따라서 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변합니다. 입맛이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이제는 싫어지게 됩니다. 왜요? 이게 훨씬 맛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백미 먹던 사람들이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되게 어려워합니다. 씻기도 힘들고 거칠거리고 식감도 안 좋고.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현미밥이 훨씬 맛있구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은 앞으로 백미밥을 안 먹게 됩니다. 그겁니다. 사람들은 백미밥 먹으면서 다른 보충제 먹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밥을 먹는 과정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포만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얻는 건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옆에 놔두고 백미를 먹을 이유가 없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현미를 먹어야 한다. 현미를 먹을 때 또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허겁지겁 먹는다든가 이거.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현미 식사를 했다.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났는데 도리어 더 힘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라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굶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식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도 병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킨 겁니다. 아. 먹는 자가 도 중요하겠지만 그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네. 입에서 침과 함께 섞여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현미를 먹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네. 입에서 침과 함께 섞어라. 그렇기 때문에 한 수저 집어넣고 약 50번에서 100번 정도는 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밥을 집어넣고 반찬을 같이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 반밥보다는 반찬 맛으로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밥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고 그 맛을 그냥 삼켜버려요. 그렇죠. 삼켜버리죠. 네. 그렇게 먹으면 밥 한 끼 먹는데 5분, 10분이면 네. 한 공기 먹습니다. 게다가 네. 대한민국 국민들 엄청 빨리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아닌 거죠. 네. 한 수저 집어넣고 수저 내려놓으십시오. 네. 다 씹어서 삼킨 다음에 반찬을 하나 먹는. 네. 이런 식으로 현미밥을 먹기 시작해야지만이 제대로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프로젝트 자인으로 돌아가기. 지금까지 신우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오포세도죠. 오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2030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29인데요. 저희 세대 이야기네요. 그래도 서로 격려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9178번님 의견입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문화선물을 받으실 분들은요,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휴대전화 끝자리 470708번님께 주간 경향을, 644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장시야,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